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 구독력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인플레 우려 확대, 주가 떨어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떨어졌다. 어제 나스닥이 0.09%, S&P 500 지수는 0.87%, 다우존스 지수는 1.36%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나스닥보다 다우존스 지수가 더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에 2% 넘게 하락하다 회복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테이퍼링 때 JP모건의 주가는 한 달 동안 4%나 빠졌습니다. 테이퍼링하면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혜는 은행주가 받을 것이고요. 왜 JP모건이 그때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면 1929년 대공황처럼 경기가 한 번에 꺾일 위험도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기 순환주로 가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금리 인상으로 나스닥이 빠졌을 때 중간에 잠시 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이죠. 그때마다 금리 인상 이슈는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이슈는 꽤나 오래 갔고요. 3월이 지나서 4월이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애플은 전고점 대비 17.5% 빠지고서야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전고점 대비 5%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3월에 금리 인상 이슈가 마무리가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4월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국채 투자자들이 들어왔고요. 실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대로 안정되면서 4월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고요. 빅테크의 실적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즉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완전히 마무리되고 끝이 났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얼레벌레 구렁이 담는 듯 끝이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슈는 파월의 발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28일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의 일부에 거품이 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5월 1일 벅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워렌 버핏도 우리는 매우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버핏 회장은 우리는 미국 내 최대 주택 제조 및 운영 업체를 포함해 9개의 주택 건설 업체를 갖고 있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집을 짓고 있다. 비용은 위로 계속 올라간다. 철강 비용은 매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후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5월 4일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죠. 그리고 연준 이사 중 투표권이 없는 매파 성향의 이사진들이 인플레이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이어질 때 애플은 4월 26일 고점이 134.72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나스닥도 2021년 4월 26일 14,138.78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기가 막히게 파월의 발언 이후 타이밍을 맞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말 있었을까? 버핏의 말처럼 철강, 목재,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천장 뚫린 철광석 구리값 인플레 부채질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철강 가격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 10일 현재 1374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돈당. 그리고 철광석 같은 경우는 226.2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사상 최고가를 이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철광석 구리 가격뿐 아니라 원유나 설탕이나 옥수수나 육류 등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는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고요. 가게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대규모 부양책을 꺼내들며 돈을 풀어댔습니다. 전쟁을 하면 물가가 뛰는 것은 마찬가지죠. 코로나는 전쟁입니다. 국가가 위기를 극복해야 될 총동원 체제라는 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가구나 가전이나 컴퓨터 등이 필요해졌죠. 출퇴근을 안 하고 여럿이서 놀러 갈 수가 없으니 자동차를 사야 했습니다. 재택근무는 꼭 비싼 도시에 집을 얻을 필요가 없어져서 도시 외곽으로 싼 집으로 이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집을 새로 지어서 별장과 같은 곳에 머물렀고 중산층은 헌집을 리모델링을 했죠. 목재, 철강, 구리 등 건축 자재가 필요해졌고 가격이 뛰었습니다. 돈을 풀어댔으니까 돈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뛰었습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안 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임금이 뛰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뛰는 것은 일시적이죠. 원자재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면 결국 원자재 가격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뛰면 구조적입니다. 지금은 필립스 곡선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필립스 곡선이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인데요. 1980년서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인 컴퓨터 혁명과 2000년 이후 시작된 인터넷 혁명은 필립스 곡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인 4%에 도달했는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고 물가는 계속 저물가에 이제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10%였다라고 했다면 4%로 이동을 한 것이죠.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4%로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고요. 물가는 계속 저물가 2%대 이하로 저물가로 이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스 곡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세계 공장인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 자동화 등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더 이상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실업수당을 풀었고요. 그로 인해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일자리 거부 시 실업수당 없다. 바이든 구직 동료 압박 통할까?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지난 4월 미국의 구직자 통계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를 하자 시장에서는 연방정부 실업수당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이제 구직자 통계에서 최소 이제 100만 명에서 최대 130만 명까지 구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충격적으로 20만 명대 구직이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나가서 일하면 주당 600불을 받는데 집에서 놀면 1000불을 받으니까 지금 집에서 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풀어서 그렇습니다. 치폴레 시간당 임금 15달러로 인상, 직원 추천 보너스도 도입했다.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치폴레는 시간당 임금을 인상해 6월 말까지 직원들의 평균 15달러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직원들은 초임은 시간당 11에서 18달러인데 3년 안에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에 이르는 총 지배인에 오를 기회도 주어진다. 이러자 경제 재개가 수혜가 되는 외식업체의 임금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필립스 곡선이 무력화된 것은 4%까지 떨어진, 거의 완전 고용까지 떨어진 실업률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인데요. 그것은 임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동화와 이코노미 그리고 인공지능 등으로 인건비가 올라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업부터 임금 인상이 이어지면 정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는 일시적이지만 임금 인상은 구조적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원자재가 오른 물가가 아닌 지속적으로 임금이 오른 구조적인 인상이라는 데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결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온 이유죠. 오늘 9시 30분에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알 수가 있는데요. CPI를 지금 예상은 0.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시 30분이죠. 근데 0.3%를 크게 넘어가면 테이퍼링에 의한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스닥 선물은 약 1%대 내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세계 1등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결론은 시장에 순응해서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애플의 리밸런싱 이제 비율표인데요. 리밸런싱 전고점인 134.72달러보다 약 6.4% 떨어진 125.91달러가 현재 애플 주가입니다. 내일 만약에 갑자기 134.72까지 치솟으면서 약간 두 구간이죠. 그래서 약 5% 정도 이상이 올라버리면 두 구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를 팔았겠죠. 리밸런싱을 했다면. 그래도 수수료를 합쳐도 총 자산의 1% 손해입니다. 따라서 리밸런싱은
존버에 비해 크게 손해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모가 두렵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20% 판 것을 장 초반에 매수를 하면 존버보다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 120달러 이하에서 떨어지는 것을 노려 120달러 이하에서는 리밸런싱 한 현금을 모두 몰빵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확실히 존버보다는 리밸런싱에서 수익률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의 목표는 애플의 존버보다 수익률에서 앞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왜 120달러냐? 지난번 저점이 120불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16점 얼마까지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17.5% 정도가 떨어진 그 정도인데 한 120불 정도에 맞춰서 한번 수익률을 낮춰 놓을 필요가 있어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꼭 두 구간 올라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리밸런싱의 목표는 애플 존버보다 수익률이 더 올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수를 만든 존 보글의 말처럼 단기간 말고 장기간 지수를 이기는 펀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수익률을 이기는 것은 세계 1등 주식이죠. 세계 1등의 수익률을 이기려면 결국은 이기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1등의 수익률보다 내가 낮출 수만 있다면 뭐 리밸런싱을 하는 게 이득이란 얘기입니다. 뭐 이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떨어지면 다시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 인플레이션 이슈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리 이슈 같은 경우도 4월에 일본, 중국의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금리 이슈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이슈는 해소의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좀 더 깊고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도 예상을 통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기계적인 대응을 할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애플의 평단가를 낮추자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저는 주가가 떨어질 때 계좌를 열어보지 않고 애플의 가격만을 보면서 리밸런싱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가슴이 덜 찢어집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뭐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스닥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